대한민국 청춘 1번지 홍대와 책이 만나는 이곳 경의선 책거리 미래산책에서 첫 방송, 첫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의선 책거리 북캐스트 오후 책방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으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만남인데요. 네. 앞으로 우리 오후 책방의 열렬한 팬이 되어주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저희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진성 아나운서는요, SBS, CNBC 앵커에서 지금은 곧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다가올 올림픽 아나운서로서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게 네. 책하고 거리가 멀어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굉장히 예술적인 분야가 있고 협동 그리고 경쟁을 하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군요. 좀 억지인가? 네, 저희가 또 동계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바쁘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예술과 하나 되는 저희 오책방도 함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 옆에 계신 유지은 아나운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옆에 계신 유지은 아나운서, 네. MBC와 SBS를 거쳐서 현재는 책 전문 아나운서, 북콘서트 전문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작가분들 열심히 만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좀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요. 부끄러워요. 그동안은 사실 현장에서 작가분들과 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또 TV로 그리고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요. 또 다른 설렘이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책으로서는 저보다 선배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오후 책방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구독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아주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책방 오늘이 첫 녹화이니만큼 아무래도 알려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공개 녹화를 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포인트죠. 네, 바로 지하철 홍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출판사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출판사면 지금은 파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철도 노선도 있었고요. 출판사가 많아서 부쩍거리는 느낌, 또 옛때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옛 철길의 추억에서부터 젊음 그리고 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쳤더니요. 이렇게 멋진 책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사실 홍대 입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굉장히 들썩거리고 클럽이 많고 젊음이 넘치는 그런 거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책을 더하니까 뭔가 오묘한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음과 책 왠지 현재와 미래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오늘 오책방, 이 오후 책방 녹화하는 저희 오늘 5월 21일 일요일인데 이 트렁크 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녹화 전에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요. 네, 맞아요.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된 것 같은데 이곳에는 책을 팔러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책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책을 한번 구경하고 그냥 어떤 하나의 놀이터처럼 오신 책이 분들도 공연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음과 책 그리고 둘이 함께 만나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5월 21일 이 책 축제가 끝이 나서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축제를 만나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망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 오후 책방이 생겼기 때문인데 앞으로 책과 관련된 소식들 오후 책방에서 훨씬 더 멋지고 충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오책방 첫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후 책방의 첫 순서는요, 미래산책 스튜디오에 초대 손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는 만나봅시다 코너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초대되냐면요. 네. 책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팔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그야말로 책과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책을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책방의 생일이기도 하면서 탄생일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 이 처음으로 모신 초대 손님 아주 멋진 분을 모실 수밖에 네. 없었겠죠. 생태동화 만드시는 권오준 작가님입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작가님. 요즘 뭐 강연이라든지 북콘서트 등 지금 전국 곳곳 다니시면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가님을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비비를 돌려줘 신간 내셨잖아요. 네. 네. 신간이 나왔으니까 네.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네. 사실 앞서서 한번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읽다기보다는 봤다고 해야 되나요? 네. 봐도 좋고 읽어도 좋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는데 네. 맷비둘기라는 그런 종이 있다는 거 저는 네.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비둘기는 알아도 맷비둘기는 뭘까? 네. 책 내용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뭐 맷비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네. 우리가 맷이라는 말은 매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산비둘기라고 많이 해왔죠. 네. 근데 이제 학명은 산비둘기라고 하지 않고 맷비둘기라고 하는 거죠. 산비둘기가 맷비둘기다. 그래서 맷비둘기가 산비둘기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작가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언제부턴가 비둘기 하면 왠지 이렇게 저희 경의선 책거리만 해도 지금 곳곳에 있는 그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 비둘기들 있잖아요. 그 비둘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러면 종류인가요? 다른 집- 비둘기인가요? 집비둘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흔히 보는 네. 길이라든지 공원에서 보는 그 집 비둘기랑 맷 비둘기 네.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걸 줄 수 있나요? 일단 사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 네. 이제 집비둘기는 우리 인간 영역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키워서 인간이 필요한 대로 써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대형 행사나 이러면 막 날려가지고. 88 네. 올림픽. 네, 네. 이벤트하고 막 그런 용도로. 평화의 상징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쓰여왔죠. 네. 근데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는 없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산 비둘기를 직접 관찰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 쓸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직접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들판으로 숲으로 이제 새를 관찰하러 다니는데 사실 산새들이 보통 이렇게 둥지를 보면은 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개는 뭐 3개, 4개, 5개, 6개, 뭐 오리들은 8개, 9개, 10개, 꿩은 뭐 10개, 11개, 12개, 네, 뻐꾸기는 20개, 또 그 이상. 진짜. 네.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둥지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둥지를 가면 이 산비둘기, 맷비둘기 둥지는 알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네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 왜 얘는 딱 2개밖에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궁금증 때문에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둥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 둥지를 보고 계속 관찰을 했죠. 또 제가 계속 관찰할 수 없으니까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왜냐하면 이제 몰카를 설치하면 이제 간섭도 아무래도 덜 주게 되니까 훨씬 좋죠. 네. 집에 와서 몇 시간짜리 리뷰해서 보고 했는데 하여튼 알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조류학자들, 박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왜 알이 2개냐? 왜 딱 2개냐? 그랬더니 어떤 조류학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관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제가 찾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산새들은 대부분은 새끼를 키울 때 지렁이나 애벌레를 먹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맷비둘기가 새끼 키울 때 어미가 이제 뭐 애벌레 잡아서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 새끼들은 막 배고파서 막 난리인데 이 어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했죠. 네.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고. 네. 먹이를 안 갖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맷비둘기는 자기가 먹은 열매 곡식을 뱃속에서 우유처럼 액체로 만들어서 그걸 토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영어에 피전 밀크란 말도 있는 거예요. 그 얘가 토해 주도록 진화했는데 그러면 왜 딱 알을 2개만 낳느냐 보니까
동시에 두 마리한테 이 피전 밀크를 토해주도록 그렇게 아마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딱 두 두 마리 마리 정도한테 구조적으로 나눠줄 수 부리를 있는. 벌렸을 때 네. 새끼 두 마리가 부리를 딱 집어넣고 어미가 토해주는 그 피전 밀크를 네. 받아먹도록 그렇게 진화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죠. 그러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두 개의 알이 있었던 네, 게 네. 이유가 딱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다면은 그 맷비둘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맷비둘기를 관찰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알 두 개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제 이 생태 동화라는 것이 현장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짧게 뭐 한두 주 관찰해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오랫동안 또 이듬해 똑같은 종이라도 몇 해에 걸쳐서 관찰하지 않으면 그 다양한 행동이나 언어, 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는 이 새한테, 맷비둘기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왜 접근을 했느냐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뭐 저희도 지금 앞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관찰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맷비둘기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시면서 네. 작가분들한테 비비를 돌려줘 이 책을 보시고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왜 여기서 암탉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맷비둘기 자체만으로 그냥 싱글로 놓고 이야기를 끌어가면 그렇게 매력적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상과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암탉이었던 거죠. 네. 근데 암탉도 욕심이 없는 놈이 아니라 정말 욕심이 욕심쟁이. 많은 욕심쟁이 암탉. 이 두 개를 콜라보를 해서 이 맷비둘기가 갖고 있는 이 생태를 중간중간에 베이스를 깔아가면서 스토리를 좀 풀어가자. 네. 약간의 교육적인 목적도 사실 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네. 교육적인, 뭐,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쟁이 암탉이 둥을 해서 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산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맷비둘기 둥지가 아주 허술해요. 밑에서 보면 알 두 개가 보일 정도예요. 주먹이나 숭숭 예, 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욕심쟁이 암탉 날개 축지를 타고 이 둥으리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암탉은 꾸벅꾸벅 졸면서 이 알이 떨어졌는데 그럼 어떡하지? 상관없죠. 왜? 얘는 욕심쟁이니까 내 둥으리에 들어온 건 다 내 거야. 내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 하나가 없어진 걸 알고 나서 딱 밑에 가서 욕심쟁이 암탉한테 내 알 혹시 못 봤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욕심쟁이 암탉이 돌려줄 리가 없죠. 없죠. 왜? 네. 욕심쟁이니까. 욕심쟁이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다 내 건 거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설령 내가 봤다 하더라도 돌려주겠어요? 근데 자기 꾸벅 졸다가 들어왔으니까 상관없는 거. 내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내 거니까요. 이 마사를 딱 짚히면서 뭔데? 뭘 찾아?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이 맷비둘기가 울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 뒤에 며칠 뒤에 이 맷비둘기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네. 딱 깨어났는데 당연히 병아리는 아니죠. 달라요. 아니지만 이 맷비둘기 새끼는요 놀랍게도 노란 그 털이 이렇게 있어요.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암탉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우리도 뭐 뭔가 이상하다. 뭔 일 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저거 우리 병아리 아닌 것 같아. 막 이제 수근수근거리는데 상관없죠. 왜? 이 암탉은 욕심쟁이니까. 다 내 건 거예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즈음에서 뭔가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남았어요. 네. 벌써요? 비비를 돌려줘에서 좀 직접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좀 낭독하는 시간을 좀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저희에게 낭독으로 좀 들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 대목은 이제 비비가 태어났지만 다른 병아리들은 자기가 모이를 쪼아 먹는데 비비는 어미한테 받아먹는 그 피전 밀크를 먹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암탉은 그걸 못 토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구구가 내려와서 가슴털을 부풀리며 입을 쫙 벌렸어요. 비비야, 여기 네 먹이가 있다. 그러자 비비는 자석에 끌리듯 구구에게 다가갔어요. 비비가 구구 입에 부리를 쏙 집어넣자 구구는 하얀 우유를 토해 주었어요. 울컥울컥 울컥울컥 비비는 맛있게 먹이를 받아 먹었어요. 꼬꼬도 가슴털을 부풀리며 입을 쫙 벌렸어요. 비비야, 내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자 비비는 또 자석에 끌리듯 꼬꼬에게 다가갔어요. 비비가 꼬꼬 입에 부리를 쏙 집어넣자 꼬꼬도 뭔가를 토해 주었어요. 퇴! 꼬꼬가 준 건 사료 찌꺼기였어요. 네, 요 대목만. 그러니까 욕심쟁이 암탉도 뭐 맷비둥이 엄마가 자기가 토해 주는 거 보니까 네. 뭐야 저렇게 쉬운 거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일로 와, 비비 일로 와, 나도 토해 줄게. 막 토해 주는데 이 암탉이 먹은 건 피존 밀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료 찌꺼기였던 거죠. 모이 찌꺼기. 네, 모이 찌꺼기.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 꼬꼬라는 캐릭터가 욕심장이긴 하지만 네. 약간은 일말의 사랑 그리고 나눔이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 있다는 비비 거거든요. 새끼, 물론 제 새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품어서 난 이 비비 새끼를 정말 무척 사랑하는 어미인 거죠. 어미로서의 예, 마음을 네. 충분히 갖고 예, 있는 예. 비록 욕심장이지만 예. 욕심쟁이지만 그 네. 기본 모종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네.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네. 우리 구연도가 들려주시는 네. 것처럼 들려주셔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도 뭔가 그 책 궁금해,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권호준 작가님의 글과 그림을 보던 그런 네. 사람들도 이제 권호준 작가님이 읽는데도 능력이 있구나. 좋은 리딩 능력이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나온 이 비비를 돌려줘를 비롯해서 권 작가님 책에는 제가 궁금한 게 네. 항상 자연의 이야기, 네. 그리고 새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먼저 생태동화, 네. 생태동화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출판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네. 작가분들이 자연이나 생태에서 쓰지 않은 건 아니었죠. 많은 작가들이 여기서 썼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실 저처럼 수년 동안,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뭔가를 관찰을 해서 쓰시진 않으셨어요. 네. 많은 부분 상상력을 가지고 쓰셨죠. 그런데 저는 그냥 현장에 와서 정말 오랫동안 줄기차게 이거를 직접 이 행동들, 그 다음에 소리들, 움직임 이런 걸 관찰을 해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바탕으로 깔고 이야기를 끌어갔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를 생태 동화라고 이렇게 좀 제가 정의를 좀 한 거죠. 네, 네, 새롭게 지금- 만드신 그런 장르. 뭐 꼭 제가 만든 건 아니죠. 네. 기존에 있었지만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생태 동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라는 것이 사실 모든 분들의 어떤 관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자연 또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뭐 탐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보통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네.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있는데요. 과거 제가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사실 이 생태 분야가요, 우리 삶에 굉장히 변두리 언저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남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생태라는 이 장르가요, 우리 삶의 중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내 얘기, 우리 이야기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본격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네. 생태와 동화 네. 뭔가 또 어울릴 듯 하면서 네. 어울리지 않고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자연이라고 네.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요. 생태하면 좀 뭔가 더 스토리성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할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 생태를 어린이 책에 내가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 네. 있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잖아요. 네네. 환경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카테고리일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많은 부분이 뭐 생태든 환경이든 너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꾸미고 또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딱딱한 것을 뭔가 좀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이걸 동화 형식을 끌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동화 형식을 하다 보니까 팩트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뭐 알을 몇 개 낳고 뭐 깃털이 무슨 애기 뭐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재미난 이야기, 어떤 동화적인 요소들, 시쳇말 약간 구라도 좀 넣어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꾸며가니까 네. 그렇죠. MSG를 좀 쳐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이나 또 엄마들, 독자들이 이거 그냥 자연 이야기, 생태 이야기인데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어. 그렇게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좀 같이 볼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끌어내려주신 네. 아주 쉽게 만드신 네. 책이 생태동화일 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생태를 좋아하기까지 그리고 생태를 관찰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새 박사님이 되지 않으셨나. 제 박사는 아니고요. 네. 네. 작가님의 어린 시절, 네. 커오신 성장 과정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식물들을 좀 보고 자라서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전혀 아닌지.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좀 변두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농사도 짓고 땅을 밟고 그러니까 늘 자연하고 같이 살았지 그 당시엔 뭐 생태고 환경이고 자연이고 이런 개념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야외다. 네, 그렇죠. 그런 그냥 느낌이군요. 어린 시절 자체가 생태였고 자연이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네. 네, 지금도 부모님이 이제 강릉에 계셔서 강릉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과 늘 함께 하면서 자랐거든요. 네. 당연히 뭐 여름 때 되면 계곡 가서 놀기도 하고, 네. 밭에서 뭐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이런 것들이 늘 굉장히.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요? 네, 꽤 오래됐어요. 비슷한 나이 때 아니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만 해도 자연스럽기는 한데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자연에서 뛰어노는 일이 체험 학습이라는 이름하에서만 이루어질 정도로 예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작가님의 딱 그런 생태 동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삶의 구조가 좀 바뀌면서요. 삶의 지금 도시화되면서 상당히 좀 밀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우리 살아가는 이 주변 것들이 다 콘크리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땅을 밟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인공적인 거죠. 예, 다 인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모든 게 자연이었고 모든 게 생태였어요.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이고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 엄마나 누가 끌고 가서 어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조금 각별한 좀 특별한 노력이 따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조금 안타깝죠. 네.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예. 재정적인 여유도 예.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는데 사실 아이들이 체육 시간도 없고 네. 요새 놀이터도 없고 네. 이런 시대가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동안 쓰셨던 또 다른 책을 또 제가 네, 보면요. 예. 굉장히 내용이 자연 친화적인데 네. 나라라 삑비가 네. 둔벙마을 돼지박이 아이들 꼬마 물대새는 용감해 네, 네. 역시 생태 이야기 네. 특히 이 새 이야기 네네. 조류에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새 박사님 진짜 아니시죠? 뭐 박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윤무고 박사님과 관계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작가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동화책을 만드시기 전에 기자로서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자에서 이 작가로 뭐 어떻게 보면 또 글쓰기라는 명목에서는 어떤 하나의 네. 길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노선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숲을 걷는데요. 네. 제 머리 위에 이끼가 한 뭉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끼가 떨어질 건 없잖아요. 그것도 한 뭉치가 떨어진 이긴 거예요. 보통 바닥에 있죠? 그렇죠. 어유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이걸 원인을 찾아왔을까요? 욕을 했겠죠? 네. 이거 뭐야 이러면서. 네. 뭐야? 이러면서 네, 욕을 저는 했겠지. 이거 뭐야 하면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뒤졌죠. 그랬더니 밤나무에 큰 새동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알이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끼가 왜 떨어진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알을 품다가 그 둥지가 이끼로 돼 있는데요. 알을 품다가 제가 이제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이 새 발가락에 그 이끼가 한 뭉치 걸린 거예요. 걸려서 날아가고 저는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 떨어질 확률이 이건 거의 로또 확률이잖아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건 운명이다. 아. 그렇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작가가 되셨어요. 얘는 네. 날아가고 전 걸어가는데 그 이끼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어. 대단한 운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게 아닌가. 예, 제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네, 이렇게 운명처럼 생태 동화 작가로서의 또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머 이거 새 전문가 아니야? 새 박사 아니야? 라고 하실 만큼 새 박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새에 관련한 아주 많은 책들을 펴내신 만큼 저희가 돌발 퀴즈를 좀 해볼까 해요. 돌발이요? 네, 그런 걸 보여주면 그런 거 안 돼요. 웃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다, 없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yes, 대답을- no예요? 네, Yes, no. 맞습니다. 쉬워요. 그러면 자. 뭐 50%네, 확률은? 퀴즈 네. 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떤 새인지 맞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하셨어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새들은 네. 대부분 울음소리만 갖고도 어. 알 수 있고요. 제가 또 대학원에서 이제 언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 소리에 유난히 좀 관심이 많았고요. 다 녹취를 해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새들이 그 주고받는 소리가요. 그런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뜻,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치라는 새, 우리 이제 보통 산까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산까치를 스웨덴의 그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어치의 소리를 연구를 했는데 한 50가지 가까운, 그러니까 변별력이 갖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딱 들었을 때 알만하게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치 소리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까치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호랑지빵이라는 새 들어보셨죠? 뭔가 이름은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기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도종환 시인이죠. 네. 그분이 호랑지빵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 호랑지빵이를 관찰하는데 어느 날 그 수컷이요. 얘는 이제 새끼들한테 지렁이를 잡아서 이제 먹여주는데 암컷은 둥지를 새끼들을 데리고 둥지에서 지키고 있고요. 수컷이 나와서 사냥을 해서 지렁이를 물고 이제 둥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사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사인인지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저도 이제 녹화를 하니까 헤드폰을 끼고 딱 있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삐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수컷이 이 지렁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암컷이랑 막 나눠서 새끼들한테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날아가는데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또 삐령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만일 또 들어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인이다. 이건 사인이죠. 내가 이제 먹일 사냥했으니까 여보 나 이제 들어갈게 이런 사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헤드폰 끼고 있는데 삐령 그러는 거예요. 네. 위장막에서. 그래서 먹이를 잡아왔군 딱 했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어떻게 새의 뜻을 알겠어 좀 하고 있는데 네. 1시간 만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 차가 생겼을까요? 사냥하기 이제 힘들었나 보죠. 그 사연은 제가 동화에다 직접 또 넣었죠. 실제로 관찰한. 하루를 딱 보니까 매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위협을 얘가 들어가지 감지한 못하는 그런 네. 소리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삐릉하면서 들어가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돼지박이라는 새는 삐비르삐리지 이런 거는 둥지에 있는 암컷을 밤에 불러내서 밤에도 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전달을 시키는 우리 피자 배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새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언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우리 인간처럼 고도화된 그런 언어는 아니지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소통의 어떤 도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관찰을 많이 네. 하셨다는 네. 그런 그러니까 몇 년 생각이 관찰해야 돼요. 네. 좀 전에 위장막도 쓰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위장막까지 쓰시면서 직접 하셨나봐요. 정말 둥지 관찰할 때는 이제 소리를 내면 도망가니까 안 들어오니까 또 워낙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길게는 10시간까지 위장막에서 있었으니 위장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10시간 동안 기본 좀 씻으셔야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 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쉬운 걸 내드리려다가 높였어요, 난이도를. 네, 네, 네. 그래서 드릴게요. 나는 네. 새들이 나누는 대화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 네. 그 내용까지 판단이 된다. 네. Yes or no? 반 예스, 반 노입니다, 이거는. 진짜. 세모인가요? 네, 다는 아니고요. 네. 아주 극히 일부. 어. 네, 극히 일부를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번식음, 그러니까 짝짓기에서 이제 수컷이 암컷을 찾으려고 하는 소리. 어. 근데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서로 짝을 짓고 둥지를 틀고 나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차이점까지 이제 네. 가능하신 그런 수준인데 굉장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울음소리도 네.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떤 새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대화도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요. 새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 새 박사 아닙니다. 네, 저희 경의선 책거리 북캐스트 5 책방에서는 생태동화 비비를 돌려줘를 출간한 권호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1부는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린 뒤에 잠시 후에 2부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 찾아뵐게요. 네, 경의선 책거리 북캐스트 5책방의 초대석 코너입니다. 만나봅시다 순서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뼛속까지 생태 작가, 뼛속까지 새 박사, 새 덕후 이 권호준 작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 여태까지 써오셨던, 그려오셨던 책들이 새와 얽힌 에피소드나 경험이 굉장히 스토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계속 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새는 지금 한 최대 500종 정도까지 네. 분류가 되는데요. 전 세계는 한 10,000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새만 가지고도 사실 죽을 때까지도 못 써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네.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계속 시리즈로 지금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기대를 네. 가지고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독자들에게 사실 많이 사랑받았던 책이 나라라 삑삑이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책이 있는데 야생 흰뺨 검둥오리 그리고 이들의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는데 네. 사실 동거 이야기 네.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오리를 데리고 사셨다는 얘기죠?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분당에 살 때요. 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음. 그 학교에 야생 흰뺨 검둥오리가 학교 연못에다 이제 알을 8개를 낳고 또 8마리가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야생 오리 구경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갔는데 저는 그 연못 한가운데 있는 둥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화를 신고 전봉처럼 들어갔죠.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 부화되지 않은 알이 또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나와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어미가 이걸 품질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새들이요, 야생 새들이 보통 알을 하루에 1개씩 낳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8개면은 8일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이거를 알 1개를 낳고 품기 시작하고, 또 그 이튿날 또 하나 낳고 품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깨어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차가 얘네들이, 발생하니까.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막 얘는 뛰어들고 쟤는 날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알에서 막 깨어났고.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8개 다 난 다음에 8개 땡! 이제 끝!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한꺼번에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알에서 깨어나죠. 그러니까 그 연못 한가운데 있는 그 둥지에 부화되지 않을 알 3개는 얘네 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격자가 나왔어요. 막 서로 다른 커플들하고 막 싸우고 그 둥지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은 품어주지 않으니까 그 영역에 있으니까 다른 새도 못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알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인공부화기에 따라서 거기서 넣었는데 그 중에 2개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지만 1개가 깨어난 거예요. 네. 딱 깨어났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걔가 삑삑이죠? 예. 걔가 삑삑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엄마도 없는데 네. 얘를 그냥 놓으면은 완전 고양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고 선생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좀 입양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 때문에 이사장님까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놔두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야생오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파트 6층에 살았어요. 네. 네. 근데 얘는 야생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6층에 이제 얘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무려 240일을 8개월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오. 그 얘기예요. 네. 그거 얼마나 재밌습니다. 무슨 새를, 오리를 네. 고양이 키우듯이. 그러니까 집에서. 욕조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데리고 같이 뭐 늘 외출도 이제, 하고 예, 매일 그러셨다고.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네. 무릉동에 와서 놀게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셔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네.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네. 아, 제안 어, 받으셨어요? 아니 이제 누가 뭐 그 TV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동물농장 얘기도 나오고 막 했는데 동물농장. 그때 이제 영화 찍던 친구가요. 얘 이거 이 야생 삑삑이를 가지고 이거는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어. 그래가지고 다 홀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된 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0일 넘는 시간 동안 네. 함께 지내셨는데 아무래도 많이 야생 크면은- 오리였기 때문에 네. 좀 중간중간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삑삑이를 위한 일일까? 좀 야생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헤어지셨잖아요, 그런 결국에는. 고민도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저도 여러 번 날려줬어요. 아. 네. 11번 날려줬어요. 네. 그것도 이제 새들이 워낙 그 귀성 본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를 뭐 보자기 씌워가지고 눈을 가리고 네. 차에 태워서 높은 산을 하고 저수지에 날려줬죠. 네. 11번이나. 네. 돌아가요. 완전히 실패했죠. 11번. 바로바로 돌아오던가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귀소 능력이 대단한 거죠. 오. 네, 뭐라고 뭐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새들한테는 머리에 내비게이션 장치가 한 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뭐 그것 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새 머리 같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 삐지죠. 네. 네,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뭐 삑삑이도 있고 비비도 있고 굉장히 이 새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생태를 다루는 작가로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새들이요. 우리랑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대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동안 이 새 이야기, 자연 이야기, 생태 이야기가 너무 딱딱하게 읽혀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스토리를 좀 풀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책은 내가 꼭 펴내고 싶다, 혹은 작가에게도 어떤 꿈 같은 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 혹시 그런 책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삑삑이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 이후에요. 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레옹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지금 3년 동안 계속 관찰했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얘가 내는 소리며 행동이며 이런 것들을 다양하죠. 다 이제 기록을 하고 네. 저 이제 엿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소재로, 제가 키우던 이 레옹을 소재로 그림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고양이 네. 하면 또 제가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양이 아빠시거든요. 네, 아주. 그런지 아, 고양이 어떤 얘기하니까 고양이인가요? 눈이 아주 반짝하시네요. 네. 저희 집에는 최근에 이제 신생아 고양이를 포함해서 무려 5마리가 있어요. 와, 여기에 좀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저한테 작가님. 물어보시면은 많은 좋으시네요. 이야기를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책방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초대 손님 권호준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저희에게 마지막으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마케팅에서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상품은 잘 팔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역시 좋은 방송도 청취자들이 결국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콘텐츠를 얘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오책방을 찾아줄 거라 굳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좋은 방송 만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팟캐스트, 저희 오책방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회 함께 해주신 권호준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경의선 책거리의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책거리 우체통 순서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북콘서트와 강연회,
그리고 저자와의 만남까지 굉장히 많은 경의선 책거리가 준비한 새로운 이야기들,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직도 이 경의선 책거리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곳 소개부터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여기에 와보시면요. 옛 경의선 철로를 따라서 기차처럼 생긴 것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다르죠. 네, 이렇게 컨테이너식으로 된 도미형 건물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각각 건물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네, 어떤가요? 제일 먼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 산책 소개를 해드리면 강연회를 주로 여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행 산책, 예술 산책, 아동 산책, 그리고 인문 산책, 문학 산책에서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책들을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테마 산책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복합 문화 공간 문화 산책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창작 산책에서는요, 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네. 중요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미래 산책 어떤 곳인가요? 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조성한 이곳 미래산책은요, 5호 책방 이곳에 저희 프로그램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도서 출판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자책 보여주는 단말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편하게 한번 들어오셔서 쉬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미래 현재 친화형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여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에 공지된 녹화 일정을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또한 경의선 책거리에 가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섰는데 좀 휴일이거나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쉬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책거리 전체가 휴관이니까요. 여러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쉬니까요. 월요일은 오지 마시고요. 그냥 산책하시면 돼요. 네, 6월 경의선 책거리 일정표를 제가 한번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한 개도 없이 역시 네. 책에 관련된 와. 행사와 강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주요 일정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전시 일정인데요. 김효은, 유준재 그림책 합동 원화전 준비되어 있고요. 김영중 날개 프로젝트 전시회, 그리고 니시노 아키히로의 굴뚝마을의 푸펠 예술전, 그리고 마크라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강연 일정을 보니까요. 듣고 싶은 강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일본 작가 니시노 아키히로의 사인회 준비되어 있고요. 박찬구의 칸트와 윤리 인문학, 윤영빈과 일본 코미디언의 북토크, 그리고 김정빈의 네덜란드의 건축과 사회, 숫자로 보는 도서관 정책과 출판의 관계, 그리고 남영신의 혼탁한 시대의 우리말 등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공연과 전시 일정이 많아서 저희가 전부 소개해드릴 수가 네. 없다는 점 꼭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체험 일정도 한번 볼게요. 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입니다. 보리와 함께하는 책놀이방은요,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꼼지락 물고기 상자책 만들기 체험전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 산울림 소극장 야외 공연 그리스 고전이 6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2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연극 팬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책뿐만이 아니고 연극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시 행사, 참여 행사가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시면 언제든지 만나보실 수가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진 아나운서. 네, 오책방 오늘 첫 순서 했었는데 유진 아나운서는 어떤 느낌 받았어요? 오늘 프로그램 잘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그동안에 북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함께 하시는 조력자가 생겨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야외 행사 같은 경우는 함께 오시는 분들의 뭐 질문도 받아들이고 어떤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아울렀다면 오늘은 우리끼리 좀 소박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티타임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좀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할까봐요. 네, 아주 향기로운 네. 커피와 함께하는 그런 순서도 가져볼 것 같은데 네, 오진성 사실 아나운서 어떠셨나요? 편하셨다고 했는데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이제 스포츠를 주로 했고 뉴스를 진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어색하다. 아. 조금 뭐랄까 신비하다. 네. 그런 생경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지은 아나운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좀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오책방 생태 동화 작가 권호준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가님들뿐만 아니고요. 책을 만드시는 분, 또는 책을 활용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셔서 많은 책을 읽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책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갖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닻을 올리고 배를 띄운 건 사실 저희와 저희 제작진 스태프들이지만 앞으로 오후책방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은 이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준비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있죠.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회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저희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소감 올려주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여행서 전문 출판사 상상출판에서 베트남 여행서 10권을 준비를 했고요. 10권이요? 네. 네, 그리고 맞네요. 오늘 초대 작가셨던 권호준 작가님의 신작 비비를 돌려줘 사인본 3권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소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인본을 소장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 저희도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오후책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책방 1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